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국 3M 기술연구소의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졸업생이거든요. 02학번이고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혹시 기계과 있어요? 기계과. 반갑다 얘들아. 네, 기획과 애들 뭐 특히 더 챙겨주고 그런 건 없겠지만 아무튼 반갑네요. 여기 다 대학원생들인가요? 대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네, 대학원생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왔는데, 저도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 유체역학을 전공했는데, 네,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런 거 안전교육 받으러 가면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오고, 맨날 교수님이 실험하라는 거 하면 막 밤새고 그러다가 아침에 가면 이것도 뭐 귀찮게 뭘 하나, 그래서 지금 저희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친구들처럼 다 자고 그랬는데, 사실 최대한 재밌게 하고 싶지만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냥 보기 귀찮은 내용도 있고 듣다 보면 졸릴 거예요. 근데 좀 되게 선배로서 아니면 뭐 형으로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한 번쯤은 그래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체역학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황산, 질산 이런 산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전교육 가면 잠만 잤기 때문에 어떤 보호구를 써야 되는지 몰랐고, 그러다가 뭐 실험하다가 황산이 옷에 튀어가지고 이거 옷에 빵꾸 났네?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일은 없도록, 이게 사실 대학원 공부하고 학위 따고 또 이제 뭐 더 좋은 직장을 구하든 아니든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여기서 몸 버리고 나가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안전보호구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 한번 챙기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시작할 텐데요. 그 12시까지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강의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할 텐데 대답 잘 해주시면 제 3M에 좋은 선물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꼭 제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고가 한 번 나면 사망 및 중대사고, 뭐 작업시장 손실사고, 의학조치, 응급조치, 이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고들인데, 이것들은 정말 이 조그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이 불안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험실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뭐 밤새 실험하고 뭐 교수님한테 쪼임 당하고, 그리고 되게 잠 못 자고 이제 힘들고 그렇게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수칙들을 그냥 무시하기 마련이에요. 뭐 물론 저도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실험실이 그럴 텐데, 성급하거나 서두르거나 급하다, 손쉬운 방법 사용한다, 단순하게 판단한다, 정리정돈 잘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핵심적인 내용, 이런 위험 유지의 일상적 점검을 통해 충분히 감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사고 사례들 몇 개 보여드리고 할 텐데, 정말 간단한 예방으로도 예방할 수 있고, 예방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사고 사례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대학원에 왔는데, 뭐 물론 군대 가기 싫어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쳐서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사히 학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1대 29대 300, 이거 누구의 공식인가요? 너무 쉬웠나 문제가? 잠시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찌든 맞췄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몇 학번이세요? 네. 아, 석사 통합과정. 아, 네,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네, 황사 마스크 드렸어요. 3M 황사 마스크 잘 쓰고 호흡기 보호 잘 하시라고. 네, 사실 황사 마스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좀 어려운 거 잘 맞추시면 어려운 건 더 좋은 상품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여기 하인이 여기서 사실 좀 들린 것 같긴 한데 손을 먼저 번쩍 들고 해주시면 네, 제가 더 빠르게 판단해서 정확한 분한테 선물을 드릴게요. 산업체와 실험실에서 위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산업체에서 뭐 일하다 오신 분도 뭐 가끔 계시죠. 뭐 한 몇 년 일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피신 오신 분들 저희 실험실에도 몇 분 계셨는데 산업체에서 보다 보면 산업체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안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대량 사용하고 작은 수의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실 같은 경우는 소량 사용하죠. 이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소량을 사용, 뭐 기껏해야 뭐 1리터, 2리터, 1갤런 이런 거 갖다 놓고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용기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요. 사실 밤새 실험해가지고 겨우 데이터 뽑아냈는데 이것도 언제 정리하냐, 그냥 빨리 일단 가서 자자 하고 잠부터 자고 이러다 보면 다음 사람 와가지고 실험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안전 유해성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말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당연한 얘기들이라. 그래서 일단 미국부터 보면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오샤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환경안전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구시 안전환경 조성위원 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연안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데 이 법 취지는 뭐 다 아시죠. 뭐 대학교 연구소 실험실에 각종 재해가 반발하는데 99년에 원자핵공학과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 뭐 이때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원자력공학과에서 사고가 났으면 진짜 원자폭탄이 터진 거 아닌가, 네, 이런 깜찍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런 큰 사고가 있었고, 뭐 03년도, 2003년도에도 폭발 사고, 원자력 연구소 폭발 사고, 이런 폭발 사고, 그러니까 거의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 법을 입법해야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뭐 대학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 연구 재료 등 연구 시설이라고 하는데 고대는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다 비슷한 내용이다. 어쨌든 고대는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안전관리 의무, 연구지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인력 및 관리 철저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확보해야 된다. 연구주체의 장은 누굴까요? 이것도 그냥 황사 마스크 하나짜리? 누굴 것 같아요? 고대에서 연구주체의 장은? 네, 기계과, 아까 손든 기계과 애들. 후배들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고. 알겠습니다. 뭐 연구주체의 장은 그냥 총장님이세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총장님이 연구주체의 장인데 어쨌든 총장님 같은 분이 거의 모든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가지고 계시게 되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하면 뭐 안전관리 사고조사, 비상조치 대책, 연구활동 종사의 보험가입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할하게 되고 안전점검도 이제 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필요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같은 경우도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위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계속 주기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또한 이제 치명적 위험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다 실시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과태료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학교에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법으로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숙지를 하고 이런 권리를 더 주장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구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셨죠? 방금 본 동영상의 교훈이 뭘까요? 또 그냥 손 들고 그냥 아무나 간단하게 한 줄로. 황사 마스크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더 좋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온 김에 받아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후배들 챙겨준다고 넉넉히 챙겨왔는데. 앞에 계신 분, 네. 보셨나요 혹시 동영상? 안 주무셨죠? 네. 어떤 걸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네, 이거 되게 이렇게 수줍어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앞으로는 그냥 단답형 문제만 낼게요. 그러면 주관식 문제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간단하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하다가 그냥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사실 계신 분들 다 안전 수칙 절차 이런 거 몰라서 안 지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고 일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략하고 하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작은 그런 규칙들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쭉 지키자 이런 의미고 개인 보호구 종류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 프로텍션부터 뭐 귀마개 잘 아시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 다 막아주는 귀마개 그리고 고글 실드는 이제 안면부를 막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보호구 중에 하나인 레스피레이터 종류, 이제 호흡 보호구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어서 그냥 앞에 에이프런 같은 거, 그리고 풋웨어는 발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글러브는 피부 보호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화공실에서 대표적인 유해 물질들, 뭐 유기용제 있고, 뭐 산알칼리용의 산화물질, 알데히드, 촉매, 레진, 러버, 중금속 입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생물의학 실험실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이 뭐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뭐 균, 곤충, 식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물리, 기계, 자동차 실험실 유해인자 소음, 진동, 고열, 저온, 이온화 강성, 바이오 강성, 오일 미스트, 유기용제, 용접, 흉 용접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해인자라는 거에 뭔지는 아시죠?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인데 이런 다양한 유해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해인자들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보호구를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인자가 뭔지부터 한번 쭉 살펴볼 건데 뭐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질소 78%와 기타 가스 1% 그리고 산소 21%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여기에 이제 호흡기 보호 같은 경우는 다른 이물질들이 껴있으면 그게 이제 유해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 유해인자부터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 딴 때는 자도 괜찮은데 이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뭐 다칠 뻔하기도 했고 한데
지금도 저희 뭐 후배 연구실 가서 얘기하면 꼭 이거 써라. 귀찮아도 꼭 써라. 이거 나중에 그냥 몸 버리면 야, 너만 손해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호흡기 유해인자는 입자상 물질과 기차상 물질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면 분진, 미스트, 휴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고체상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황사 같은 것들 다 작은 고체상 물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분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작은 액체상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향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재채기를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번 그냥 누가 감기 걸려서 애취하면 사실 침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감기 바이러스를 머금고 있는 침이 이렇게 미스트 형태로 떠돌아다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이제 옆 사람이 무심결에 그냥 호흡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미스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액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스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접 흉이 있는데, 용접 흉은 이제 용접할 때만 발생하는데 뭐 용접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뭐 대학생들 용접 안 하죠? 네. 용접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한 몇 천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금속이 지금 고체 상태로 있는데 기체 상태로 바로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액체 상태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기화된 그런 금속 입자들이 이제 검은 연기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휴민데, 어쨌든 뭐 그때는 용접할 때는 열받아서 올라왔지만 공기 중에 있다 보니까 다시 응결을 하잖아요. 얘네들 원래 고체니까. 근데 응결할 때 한 몇백 나노미터의 굉장히 미세한 입자를 응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은 이 왼쪽에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분류고, 뭐 에어로졸이랑 뭐 기타 뭐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법도 다 있고 한데, 일단 이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체상 물질은 가스랑 증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이제 공대생들을 위한 퀴즈. 가스랑 증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좀 좋은 선물 드릴게요. 가스랑 증기는 뭐가 다를까? 없어요? 대학원생인데? 고등학생 아니잖아 여기. 가스랑 증기 차이는 알 텐데 수줍어서 또 말을 못하나? 네, 손드는 용감한 용자. 일단 박수 한번. 틀려도 선물 줄게요. 정답. 네, 맞아요.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왜 다들. 네, 네네. 이번엔 좀 좋은 걸로 드렸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고대 나와서 졸업해가지고 대학원까지 왔는데 이거를 모르면. 가스는 지금 아까 되게 잘 설명해 줬는데 그냥 기체예요. 상온 상압에서, 그러니까 상온 상압이란 보통 한 1기압 20도에서 기체 상태인 것들을 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것들, 분자량이 작아가지고 끓는 점이 낮으면 이게 항상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산소나 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걔네가 뭐 액체로 존재하거나 고체로 존재하진 잘 않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라고 보시면 되고, 증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친구가 잘 얘기해 줬는데 항상 가스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생각하면 되는데, 물은 상온 상압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분압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뭐 여기서 분압을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휘발해가지고 공기 중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자 상태의 그런 것들 이제 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증기가 있고, 대부분 뭐 주유할 때 봤을 수도 있겠지만 휘발유 같은 거, 이런 유기용제들이 이제 쉽게 휘발해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랑 증기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체인 것들 아니면 이제 증발해서 증기가 되는 것들.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머리카락 굵기가 한 100마이크로 정도 되잖아요. 10마이크로미터를 경계로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구분하게 되는데,
10마이크로 대부분의 이제 뭐 바이러스, 용접효용, 담배연기, 박테리아,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스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 없고요. 물론 너무 더러우면 눈으로도 이제 뿌연 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유해 증기를 살펴보면 기체랑 같은 의미이지만 휘발성이 있는 물질이 기체 상태가 된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분압에 의해서 그 표면에 있는 그 액체 표면에 있는 압력이 대기압에 있는 분압보다 높을 경우에 이제 압력 차이로 인해서 증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유기 증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기 물질이 증발하면 거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출 기준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1일 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의 건강한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노출 기준보다 밑이라고 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대부분에 해당이 되면 노출 기준 밑에. 뭐 예를 들면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는 노출 기준이 200ppm이거든요. 뭐 IPA 200ppm이면 한 150ppm에서 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괜찮아요.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근데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IPA가 200ppm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뭐 어떤 극소배기 장치를 단다든지 환기를 더 잘 시킨다든지 아니면 호흡복을 쓰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노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입자상 물질이랑 가스상 물질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분되는 이유가 일단 막는 메커니즘도 다르고 몸을 공격하는 메커니즘도 달라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몸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 분진이든지 미스트든지 흉이든지 관계없어요. 이게 뭐 액체든지 뭐 고체든지 다 폐를 공격해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원인이 돼요. 왼쪽에 있는 건강한 폐는 되게 탱탱해 보이죠? 폐라는 것 자체가 수축과 팽창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서 공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쓴 공기를 다시 내뱉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카드뮴에 중독된 폐, 뭐 석탄, 카올린, 실리카, 중피종, 뭐 이 밑에 두 개는 좀 다른 경우지만 이 네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입자상 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폐포를 공격하게 되고 이제 폐포를 섬유화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호흡, 그러니까 기체에 그런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가지고 폐를 공격해서 폐포를 딱딱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된 폐포는 더 이상 이제 수축과 팽창을 못하게 돼서 공기를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보면 항상 코에 뭐 꽂고 있잖아요. 인공 그 호흡기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폐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성면의 대표적인 직업병인데 여기서 뭐 성면 취급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 거고 이런 폐포가 섬유화되는 과정들이 이제 수십 년간 지속이 되다 보면 폐암으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 같은 경우는 이런 딱딱한 폐가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화합물인데 이 슬라이드 먼저 보는 게 낫겠다. 급성중독, 두통, 구토, 어지러움, 우울증, 기억상실, 방향감상실, 가슴통증,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급성중독. 뭐랑 되게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이거? 이건 쉬운 문제네. 손 들고. 황사 마스크 정도에 손을 들지 않겠다는 건가? 네, 숙취랑 비슷하죠. 전날 술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토하고 아프고 그런 숙취 비슷한데 이거 숙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탄올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걸 해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만성 중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 백혈구 감소 이건 이제 벤젠의 그 직업병이죠. 생식 기능 저하, 아기 못 낳게 될 수도 있고 신장 질환, 뭐 신체형 상실, 통증, 부정맥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아마 이거는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유기증기 같은 경우는 아까 입자상 물질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폐만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몸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피에 섞여가지고 몸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이라 해가지고 그 표적기관만 탁탁탁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최근 뉴스를 잘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초에 메탄올 사고가 좀 있었어요. 이슈가 그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갤럭시 노트의 스위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CNC 작업을 하는데 세척액으로 메탄올을 계속 썼어요. 메탄올은 액체죠. 액체인데 휘발하니까 증기가 되죠. 유기증기가 이제 그 작업장 안에 가득 찼는데 작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맨 오른쪽에 시신경 손상이 왔어요. 메탄올 중독이 돼가지고 메탄올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피에 섞여서 돌아다니다가 시신경을 이제 맹렬히 공격해가지고 되게 젊은 분들이었는데 한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되게 뭐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시력 손상된 분 있고 일부 시력 손상된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케이스를 보니까. 아무튼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벤젠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그 백혈병의 그런 백혈병 혈액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그런 피해자들 가족들이 만든 그런 단체인데 벤젠 같은 경우는 몸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조혈기관, 그 뼛속에 있는 조혈기관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혈액 관련된 병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사야마탄소 이건 뭐 CL 계열인데 염소 계열들 그리고 뭐 노말엑산 이런 것들 이제 말초신경, 신장 그리고 간 같은 거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내가 구분할 수 있고 이것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하죠. 정상적인 간 그리고 뭐 손상된 간, 혈액세포들이 손상되게 되는 경우, 폐가 손상되는 경우, 신장 손상 이렇게 유기물질들의 적절한 보호구를 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이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든지 아니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마스크만 잘 써줘도 이거 다 막을 수 있는 질병들인데 그거 그냥 귀찮아서 안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DS를 일단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화학물질들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한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 뭐 3M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거 뭐 어떤 마스크 써야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거에 대해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있는 게 이 MSDS거든요. 그래서 MSDS를 화학물질들 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많이 샀었는데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사면 MSDS 바로 버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노출됐을 경우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할 때는 이런 마스크를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성은 뭐 근로자 알 권리 충족, 유해물질이랑 근로자 위해 예방 및 사고 신속 대처,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 유해성 자료 부실. 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SDS의 구성 항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성에 관한 정보,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폐기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선배들도 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썼는데 뭐 내가 쓴다고 별일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쓸 수 있고 그래도 자기의 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몸이 다쳤을 때 되게 슬퍼할 부모님이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런 거 좀 꼼꼼히 한 번씩은 또 보고 이렇게 몸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SDS에서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항목을 보면 노출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TWA 이거 뭐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약자인데 시간 가중 평균치가 300ppm이다. 그러니까 300ppm 미만이면 그냥 보호구 안 써도
그냥 작업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환기는 어떻게 시키고 눈보호는 어떻게 하고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장갑을 어떻게 끼고 호흡 보호구는 어떻게 어떤 거를 껴라 이런 것들이 이거 MSDS 보면 잘 나와 있고, 사실 MSDS에 약간 부실하게 나온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그마 알드리치를 잘 이용하는데 시그마 알드리치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카스 넘버만 넣으면 이거 뭐 화학물질 특성 어떻고 뭐 어떤 보호구를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은 잡아주는 원리가 아예 달라요.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방진 마스크를 써줘야 되는데, 방진 마스크는 이런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와가지고 이 부직포에 딱 달라붙던지 아니면 구멍이 막히던지 아니면 여기에 뭐 전자기력을 걸어주는데 이런 정전기력으로 인해서 딱 붙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진이나 미스트, 흉 같은 걸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고, 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는 활성탄이라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이런 숯 같은 탄을 이용해요.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화생방 할 때 CS탄 터트리면 괴롭잖아요. 그때 이 방독면을 쓰게 하면 방독면 안에 이 활성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활성탄이 이 구멍 뽕뽕 뚫린 이곳에서 그런 시에스탄 증기 가스들을 다 잡게 되고, 그래서 깨끗한 공기만 이렇게 슉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흡기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다루는 물질이 어떠한 유해인자를 발생시키는지, 이게 입자상 물질인지 가스상 물질인지를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데 난 방독 마스크를 쓰겠다, 정화통이 더 비싸니까 방독 정화통 끼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 통과시켜요 입자상 물질들. 반대로 가스상 물질, 즉 가스나 증기가 열심히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나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스들은 저 구멍으로 다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입자상 물질인지 가스상 물질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호흡보호구의 종류로 보면 방진 마스크가 있고, 방진 마스크는 이렇게 이런 컵형 마스크 아니면 이렇게 직결식 필터 정화통 교환식 마스크가 있고, 또는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정화통이 끼어 있는 방독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학과나 기계과, 이런 화학 물질들을 많이 다루는 과, 재료과도 있을 수 있겠고 건축과나 토목과는 별로 이렇게 다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화학 물질 다룰 때는 이런 방독 마스크 정화통을 끼워서 쓰는 이런 마스크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 정화통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학 물질별로 딱 써야 되는 정화통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다 보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복합가스용 정화통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가 있는데,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도장 작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장 작업에서는 이제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스트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자상 물질 계열이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가 필요하고, 방진 마스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도장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그 뭐라 하지? 그 신나 같은 거, 지금 딱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나 같은 것들을 이게 그것도 이제 쉽게 증발하는 그런 가스들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방독 정화통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장 같은 경우는 방진 방독 겸용 마스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공기 정화식과 공기 공급식이 있어요. 근데 공기 정화식과 공기 공급식에 나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산소 농도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그냥 다들 많이들 졸고 계시니까 퀴즈 하나. 공기 정화식과 공기 공급식을 나누는 산소 농도는 몇 %일까요? 한국에서 산소 농도가 몇 % 이하로 떨어지면 공기 정화식을 못 쓰고 공기 공급식을 써야 될까요? 야, 이거 숫자 찍는 것도 대답을 안 하네. 이렇게 애들이 수줍었나? 네, 뒤에 용감한 18%? 네이버 검색했어요? 왜 박수 한번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잘 못 맞추는데. 네, 18%가 정답이에요. 이거 보통 한 뭐 17, 18, 19 뭐 다 중구난방 날라오는데 여기는 너무 다 점잖으신 분들만 계셔서. 아, 네. 축하해요, 후배님. 네. 네, 18%예요. 산소 농도가 18% 밑으로 떨어지면 왼쪽에 있는 공기 정화식 마스크는 못 써요. 왜냐하면 공기 정화식이라는 자체가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 마스크인데, 사실 유해 물질 걸러주는데 산소 농도 부족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기 정화식으로 유해 물질 다 걸러준다 하더라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오른쪽에 공기 공급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기 중에 산소는 한 21%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8% 밑으로 떨어지면 공기 공급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해요. 19.5% 밑으로 떨어지면 공기 공급식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공기 공급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스쿠바, 공기통 호흡 장비인 스쿠바 장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송기 마스크라 해가지고 이 작업장 안에서 아무리 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산소가 없다 하더라도 작업장 밖에서 공기를 쏴줘가지고 그 공기가 이 사람이 얼굴로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숨 쉬는, 이거는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랩 클래스 4 실험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송기 마스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깥에서 온 공기로 숨을 마시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등에 맨 공기로 숨을 쉬는 거고, 그래서 바깥에 어떤 조건이든지 관계없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스크들을 송기 마스크 아니면 공기통식 호흡 장비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 산소 농도 18% 이상이다, 유해 요인만 걸러주면 쓰면 된다라고 할 때는 공기 정화식 마스크를 써줘야 되는데, 안면부 여과식 이런 컵형 마스크가 제일 기본적인 대표적인 마스크고요. 보통 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인데, 이건 작년에 메르스 한창 터질 때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의료진들 이거 다 쓰고 다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때 뭐 다 3M 마스크를 감사하게도 쓰는 바람에 저희는 돈 안 들이고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가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도 비싸지면서 보호도가 더 높은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 정화통 교환식은 이제 코랑 입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려주고 양쪽에 필터를 껴주는 거. 지금은 이제 핑크색 방진 필터가 껴져 있는데, 이거를 빼고 방독 필터를 껴주게 되면 방독 마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형 면체 같은 경우는 눈 보호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면 눈까지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마스크를 써줘야 되고요. 이제 전동식 공기 정화식은 이제 PAPI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많이들 잘 모르세요. 근데 작년에 또 뭐 메르스 얘기인데,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 의료진들이 대부분 이런 마스크를 썼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료진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환자에서 이제 의료진으로 이제 옮아가지고 의료진들도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써라, PAPR을, 전동식 공기정화식을 써라라고 했는데, 이 사진보다는 아마 영화 괴물 다들 보셨죠? 네, 뭐 대답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괴물에서 처음에 이제 송강호의 딸이 납치되고, 그때 고화성이 납치가 되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분향소를 차렸는데, 정부기관 사람들이 쭉 들어와요. 정부기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이제 등에 뭔가를 차고 이렇게 막 우주복 같은 걸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PAPR은 전동식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모터가 있고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걸러준 공기를 모터로 계속 쏴가지고 그게 얼굴로 들어올 수 있게, 그걸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호흡하기 좀 거추장스러워요, 이 마스크 없는 상태에 비해서. 근데 전동식 마스크는 이 앞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가 달려서 이 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꾸준히 얼굴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쓸 수 있고 또 더 안전하고 그런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독 마스크 착용 방법은 이 마스크가 자기가 쓰는 그런 필터 정화통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올려가지고 돌리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껴주면 되고요. 착용 방법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 마스크 면체를 대고 있는 상태에서 끈을 뒤로 넘기고,
머리끈을 넘긴 상태에서 또 이제 목끈을 매주고, 목끈을 맸으면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악 검사, 음악 검사라고 하는데, 마스크 필터를 한번 손으로 가린 상태에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가 잘 자기한테 밀착이 됐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착 검사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밀착 검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지금 이 아저씨가 이런 후드 같은 거 씌워가지고 뭔가 칙칙 뿌리는 그런 건데, 마스크라는 게 사실 기성품이다 보니까 얼굴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얼굴 형태가 다 제각각이고 그런데 하나의 마스크가 모든 사람의 얼굴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마스크 라인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 이렇게 후드를 씌우고, 이게 지금 사카린 용액이거든요. 사카린 용액을 한번 칙칙 뿌려서 미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 사카린 용액이 새 들어오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이제 밀착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사카린 용액 뿌렸을 때 만약에 피실험자가 단맛을 느낀다라고 하면 마스크는 밀착이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마스크를 이제 권해드리는 그런 절차인데, 마스크의 잘못된 사용,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 같진 않고, 호흡복의 세척 및 보관을 보시면, 호흡복은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으로 잘 닦아주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가스켓 부분도 이제 잘 닦아준 다음에 그늘에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다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굳거나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잘 말려주고면 그 다음에 이제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잘못 보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뜨려 놓고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맨 밑에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험한 물질들 올라오게 되면, 이 정화통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까고 나면 그때부터 수명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밀봉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쓰고 나서 정화통 수명이 다 닳아버리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관리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관리는 이제 정화통은 비닐팩에 밀봉해서 보관하고, 자기 것과 남의 것 헷갈리지 않게 다 순서대로 보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부의 사진이에요. 석탄을 캐다 나온 광부님도 몸 전체 다 까맣죠? 그래도 이런 마스크만 잘 써주면 코랑 입의 호흡기는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복은 여기까지예요. 호흡복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마스크, 사실 난 마스크 쓰면서 실험한다. 손. 그래도 마스크 많이들 쓰시네요. 저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그러면 내가 쓰는 마스크가 어떤 건지 알고, 내가 쓰는 용제가 어떤 건지 알고, 나는 정확한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다음에 눈 보호로 넘어갈게요. 산업 현장에서 눈의 유해인자라고 하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기계적 위험이라고 하면 뭐 충돌이나 고체 입자가 있을 수 있고, 전기적 위험이라고 하면 뭐 전기 누전에 의한 아크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튀어가지고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아니면 뭐 균 같은 것들이 눈에 튀어가지고, 아니면 뭐 뜨거운 액체나 불꽃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복절 방사선에 의해서 뭐 망막이나 시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손상될 수가 있고, 이런 많은 유해인자들이 있는데, 뭐 눈이 한번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가려움, 눈물, 충혈, 두통, 염증,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호흡기 같은 경우 뭐 입자성 물질, 뭐 가스성 물질 다 나누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런 필터를 써야 되고, 이런 마스크가 있고,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 유해 요인에 따라서 써야 되는 마스크도 다르고, 그래서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눈 같은 경우는 사실 눈만 잘 보호해주면 돼요. 잘 덮어서. 보안경 같은 경우는 기계적 위험이나 유해 강선부터 잘 보호해주는 이런 유해 보안경 써주면 되고, 보안면은 이제 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보호하고 싶으면 그리고 유해 강선이 많이 발생, 이건 이제 용접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보안면인데, 이런 식의 보안면 써주면 되고,
그리고 뭐 고글은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위험, 그 유해광선이 있을 때 아마 실험하실 때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안경도 넣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고글들, 이런 걸 통해서 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눈 얘기를 하면 나는 이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눈 보호를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입사한 곳이 건설회사였는데, 건설회사 다닐 때 저도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안경 쓰면 됐지 뭐, 굳이 뭐 보안경 써야 돼? 귀찮게. 그랬는데 충돌 실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유리 렌즈에 쇠공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잘 보이시죠? 이게 한 3g 정도 되는 공을,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니에요. 한 1m 정도 높이에 떨어뜨렸을 때 속도 정도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유리 렌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저런 파편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보안경의 재질로 많이 쓰게 되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저렇게 이제 잘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파편이 많이 튀거나 이런 눈에 지장이,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에 있다고 하면 꼭 이런 보안경을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안경 쓰고 작업하다가는 정말로 눈 버릴 수 있고, 눈은 정말 한번 버리면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액체나 화학물질 보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빵꾸 뚫린 게 있어요. 빵꾸 뚫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쓱 다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액체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이제 화학 쪽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에까지 다 밀봉이 되는 그런 고글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렌즈 세척법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가 드라이한 상태에서 닦지 말 것. 왜냐하면 드라이한 상태에서 닦으면, 안경도 마찬가지죠. 드라이한 상태 닦으면 이제 기스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부드러운 비눗물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액상 렌즈 세척제를 사용하여 렌즈용 티슈나 천을 이용하고, 그리고 미리 적셔진 렌즈 세척용 수건을 사용하고, 액체 사용이 불가능하면 렌즈 표면을 불어내거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에 천천히 닦아야 되고. 너무 다 당연한 얘기들만 있어서. 그래서 다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사실 눈 보호는 너무 좀 간단한 얘기라 그냥 쉽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귀 보호가 좀 중요해요.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Stop that noise! Or lose your hearing. 청력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학원 연구실 실험실에서 이렇게까지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청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선 본 동영상처럼 한번 손실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런 직업병 같은 거에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청기를 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청력 보호도 보호구만 잘 써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돼요. 특히 더운 날에는 더워서 안 쓰게 되고, 뭐 이것도 그냥 귀찮은데 뭘 하냐, 그냥 금방금방 끝날 텐데, 이러다가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가는기가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귀는 이제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연골들에 의해서 전정기관 거쳐가지고 달팽이 기관에 이렇게 이제 진동이 오게 되는데, 달팽이 기관 쪽에 보면 이게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이런 센서들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 맞는 센서들을 진동시키면 그 신호가 뇌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있는 청력세포들이 결국은 뇌로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데, 소음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이제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가지고 이런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다 감지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손상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된 청세포가 있는 구간은 소리를 못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 주파수 근방이 거의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잠깐 퀴즈 한번 내죠. 너무 또 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소음성 난청은 보통 몇 헤르츠 근방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아무 숫자나 얘기하면 업다운으로 힌트를 줄게요. 몇? 60? 업. 네. 4,000. 네이버를 못 쓰게 해야 되는데 다들 네이버 검색해서 맞추는 거 같네. 박수 한번 주세요. 4,000입니다. 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이버 검색했어요? 구글? 그래도 역시 대학원생이라 구글을 쓰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000Hz예요. 4000Hz라고 하면 약간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로 치면 바이올린의 그 한 네 번째 줄 정도? 그 정도의 이런 약간 뾰족음인데 그 음부터 못 듣게 돼요, 사람이. 근데 4000Hz만 못 듣는 건 아니고 그 근방부터 이제 가는 길을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쭉 이어지게 되고, 이게 노인성 난청이랑 다른 점은, 노인성 난청은 이 청세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들리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안 들리게 되는데,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한 4000Hz 근방부터 이렇게 손상이 와가지고 그 부분 소리를 못 듣게 되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 근방을 다 이제 손상시키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허용 기준을, 이건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시벨이 뭔지는 다 알죠. 데시벨이 이제 소리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인데, 보통 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90데시벨이다라고 하면 90데시벨의 사업장에서는 8시간 동안 노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음 정도가 95데시벨이다 그러면 4시간만 노출돼야 돼요, 하루에. 발생하는 소음이 100데시벨이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는 2시간만 노출돼야 되고, 105데시벨이다 그러면 1시간만 노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 올라갈수록 노출 가능한 시간이 반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실험실의 소음 기준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 이상은 노출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청력 보호구를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귀마개도 있고 귀덮개도 있고 뭐 청력 보호구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호흡 보호구랑 마찬가지로 밀착이 잘 되는, 자기한테 잘 맞는 청력 보호구를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폼 형태 그냥 구겨가지고 귀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청력 보호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픽 그냥 쉽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력 보호구가 있고, 이건 이제 이어 머플하고 귀 덮개 형식인데, 뭐 이거 헤드폰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형태로 귀를 잘 덮어서 쓸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가 저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페라든지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할 일 있을 때 그냥 저런 거 그냥 창피하지만 쓰고 가서 공부합니다. 소리도 잘 막아주고 집중도 잘 되고. 그게 아니면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근데 청력 보호 같은 경우는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뭐 우리 실험실은 소음 잘 발생 안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력 보호구는 잘 말아서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오른쪽 아래 남자처럼, 만약에 내가 오른쪽 귀에 넣는다 그러면 왼쪽 손을 이렇게 쭉 넘겨가지고 귀를 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귀를 이렇게 당겨줘야지 이 안에 웨이도가 이제 곱게 돼가지고 이 스폰지가 안으로 쓱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거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한 반 정도 들어가다가 마는데,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 넣어야지 이제 끝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유가 정면에서 보면 이 이도라는 게 이렇게 좀 아래로 처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당겨주려면 이거를 살짝 올려줘야 돼요. 귀를 위로. 그래야지 이 웨이도가 평평해져 가지고 그 안에 싹 넣었을 때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들어가면 여기까지 잘 들어가죠. 근데 안 당기고 넣으면 이 앞에만 이제 걸쳐 가지고 그 끝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잘 넣은 청력 보호구는 어떻게 팽창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딱 한 요만큼 정도만 보여야지 잘 쓴 청력 보호구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잘 쓰게 되면 끝에만 살짝 튀어나와 가지고 잘 썼구나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쓰게 되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틈 사이로 소음이 다 새 들어갑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건 진짜 선물 주기 위해서 아마 낸 퀴즈인데. 손 들고. 네, 빨간 옷 손. 네. 이번엔 황사 마스크 드릴까요?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 드릴까요? 네. 네, 황사 마스크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야겠네. 밑에 귀가 튀어나왔죠. 귀가 튀어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축하합니다. 다음 사진,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그냥 졸다만 가지 마시고 그냥 기념품 하나 챙겨가세요. 이게. 네, 옆에. 네, 정답. 너무 쉽죠. 정수리가 안 닿아 있죠. 위에 이게 딱 밀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머리에 딱 맞춰가지고 소리가 안 새어 들어와야지 그 청력 보호가 잘 되는데. 어떻게 황사 마스크 아니면 네. 케이스 거기 다 떨어졌네. 네. 마지막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렵나? 틀려도 선물 줄게요. 네. 떠 있어요? 어디가요? 네, 틀렸지만 선물은 드릴게요. 정답 맞추신 분 나오면 같이 나오시죠. 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이분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착용 방법. 네. 털 때문에. 네, 정답입니다. 네, 두 분 나오세요. 네. 네, 털 때문에가 정답인 게, 털로 인해서 이게 밀착이 잘 안 되면, 네, 어떤 거 황사 마스크 아니면 케이스.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골라가세요. 황사 마스크 케이스. 네네. 밀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털 때문에 밀착이 안 되면 그만큼 소음이 새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착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기르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부 보호예요. 지금 뭐 호흡기 보호, 눈 보호, 그리고 청력 보호, 그리고 마지막 피부 보호까지 했는데, 피부 보호는 사실 제일 간단해요. 그냥 장갑 잘 쓰고 부츠 잘 신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한 동영상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네, 피부가 호흡한다는 얘기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저런 바이러스를 다 튕겨내는데, 화학 물질에 노출돼서 이렇게 손상이 되면
네, 뭐 피부 보호는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기화합물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돼요. 당연한 얘기죠. 피부를 통해서 한번 흡수된 이런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와서 신장, 간, 중추신경, 말초신경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피에 섞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피부 보호복을 쓰는 게 중요한데, 좀 끔찍한 사진들인데 이제 피부에 산이 튀거나 아니 뭐 이렇게 절단이 되거나 수포가 발생해 제 질소인의 화상을 입거나 이렇게 피부 보호복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황산 99%를 다루면서 그냥 간단한 비닐장갑만 쓰고 했었어요. 미쳤죠 그때는 진짜. 튀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옷에 한번 튀고 옷에 튀었는데 정말 그대로 녹아버리더라고 옷이. 한 5mm? 5mm 정도 되는 그냥 빵꾸가 뻥 뚫렸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신기하다 이게 진짜로 옷이 타는구나 그렇게만 느꼈는데 이게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사고를 잊었으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고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적절한 보호구, 그러니까 보호의라든지 아니면 장갑 이런 것들 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위험한 물질들 다룰 때 그냥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교수님이 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가 뭐를 써야 되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면 정말 이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부 보호의 종류는 뭐 케미컬 부츠 종류가 있고, 그리고 케미컬 클로즈, 그리고 이제 케미컬 글러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호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호의는 이제 이런 보호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틸고무, 천연고무, 네오프렌, 니트릴, 폴리에틸렌,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영화비닐, 바이톤, 테프론, 포에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모든 화학물질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없어요. 그런 소재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모든 보호의들은 어떤 물질에는 되게 강하지만 어떤 물질은 취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딱 이런 카탈로그 같은 거를 볼 때 제일 비싸면 좋은 거겠지 하면서 그냥 제일 비싼 거 골랐는데 마침 내가 쓰는 화학물질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다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의 재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뭐 저희 3M에서도 보호의를 만들지만 그냥 내가 어떤 보호의 업체에다가 나 지금 이런 화학물질을 쓰고 있고 이런 화학물질 쓸 때 적절한 보호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업체가 미치지 않는 이상 다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보호의 쓰세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전화 한번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 한번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보호의를 사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어느 한 가지 재질로 모든 화학물질을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유기화학물 장갑도 이제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퍼미에이션 그리고 뭐 디그레데이션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파손이나 침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손상된 부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퍼미에이션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 들어온다, 이 분자 사이사이의 그런 공간으로 새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 그러니까 어떤 보호복도 화학물질에 대해서 영원히 막는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인증을 딸 때 기준이 480분, 그러니까 한 8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인증을 받고요. 8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건 하루 동안은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준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재질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영원히 막아주는 건 없다는 겁니다. 화학물질들은 다 새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화학물질, 그러니까 보호복 하나 사가지고 한 1년 입는다, 그런 건 진짜 이제 미친 짓이에요. 산업 현장 같은 데서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이런 식으로 보호복을 계속 갈아입기도 하고, 적어도 한 하루에 하나 정도 쓰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뭐 대학원생들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한 교수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화학성 장갑 테스트인데, 저희 실험 연구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겁니다. 좀 허접하긴 한데요. 그냥 비닐 장갑, 그리고 이제 니트릴 장갑, 그리고 이제 부틸 고무로 된 장갑,
그리고 이제 황산 98% 이상의 용액에 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황산 98%라고 하면 다 녹일 것 같잖아요. 네, 40분이 지난 뒤에 황산에 담긴 장갑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틸, 니트릴, 이제 비닐 장갑인데, 비닐 장갑은 볼 것도 없겠죠. 비닐도 굉장히 내화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비닐이 다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닌데, 얘도 40분이나 담가 놓으면 그 손끝에다가 황산에 반응하는 그런 물질들을 발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까매진 게 보이죠. 그 두 번째 이제 니트리 장갑인데, 까매졌죠? 네, 까매지긴 했는데 황산이 뚫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트릴도 산에 대한 그런 내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 막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틸 장갑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싸죠. 비싸고 보호도도 높고 산에도 어느 정도 잘 반응하는 잘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부틸 장갑 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얘도 이제 황산에 40분 동안 담갔지만 멀쩡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장갑의 올바른 착용 관리는 손을 씻고 건조한 후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 장갑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 장신구는 제거. 반지 꼈다가 이거 괜히 찝히면 안 되잖아요. 장갑을 착용한 채 컴퓨터 업무는 금지되고, 폴리비닐 장갑은 가능 사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 장갑을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도 아까 보호복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런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 어떤 장갑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장갑 제조사한테 그냥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그 화학물질에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됩니다 라고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애매하면 괜히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건가 보다 하지 마시고, 꼭 제조사에 문의를 하는 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 그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보호구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